네, 아유 침침해지는 요 스마트폰 워낙 많이 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산재야 산재. 우리 집 사람이 네. 제발 그만 뭐라는 거야. 당신 눈은 어떻게? 산재야. 네. 그래서 결국 이걸 먹기 시작했죠. 모두가 산재라. 네. 모두가 먹어야 OFP 됩니다. 차지기. 네. 아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요거만 보면은 네. 디지털 눈피로는 일단 이걸로 해결하죠. 아 디지털 눈표 다 디지털이지 뭐. 아, 이거 잠 깨서 딱 보면 한동안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있죠 있죠. 아, 그때 잘 보여요. 네. 블랙아웃. 네. OFP 차지기. 저희가 이제 영상 아래 보면 그 더보기 누르시면 그러니까.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OFP 루테인도 있구나. 루테인은 뭐 기본이죠. 어. 루테인은 네. 기본이에요. 네. 밥 드실 때 그냥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옵투스 제약이 상장사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 계열사.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네. 만드는 이거 거구나. 그냥 약간 막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정식 상장 제약사예요. 루테인 참 젤리도 있습니다. 젤리 편하게 그냥 마이구미. 네, 마이구미. 루테인 구미. 네. 네, 그것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정규 전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 전무님 드셔야 되겠다. 여기 하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하시네. 네. 예, 저 많이 그렇습니다. 네. 모니터를 이렇게 여러 개 보잖아요, 저희는. 8개 이렇게 보시죠. 저는 이제 6개인데요, 지금. 좀 적어서 6개인데 이게 빛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게 그 직업병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 신청해 드릴 테니까 대구로 하나 신청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일본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엔저가 저는 사실 우리나라 원화랑 할 때 원엔 할 때 아니야 얼마였지? 880원. 네. 880원 때 제가 더 이상은 못 간다. 이게 최저다. 1,000만 원인가 제가 들어갔거든요. 엔화 바꿨잖아요.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죠 지금?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100엔당 일본은 좀 그 통화가 우리나라랑 이렇게 그 교환 환율을 할 때요. 네. 뭐 1엔당 얼마 이렇게 1달러당 얼마 이렇게 안 하고요. 100엔당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100엔당 뭐 예전에는 보통 1,000원으로 우리가 그래, 이렇게 네. 알고 1대 10. 있잖아요. 그래서 800 뭐 80 이렇게까지 네. 내려갔었는데 지금 850대까지 내려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50 어저께 기준으로 857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약하잖아요. 근데 일본 엔화가 더 약해진 거잖아요. 정프로가 저 일본을 괴롭히는구나. 그걸 또 사버려가지고. 일본.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려가? 이 정도는 거의 역대급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한 3, 4월 달까지 마이너스 네. 금리 폐기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도 많고 네. 엔화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허. 엔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상 왜 이렇게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못 잡는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강 건너 불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한테 어떠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네. 거죠.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요. 네. 그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지 요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예. 예. 저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엔화가. 그 일본 지금 저 미주은행에서도 오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글쎄요. 네. 그 지금 그래서 슈퍼엔저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제목이 이거예요. 현재 일본은 미래의 한국인가?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기 위해서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야. 예? 현재 일본, 미래 한국, 미래 일본만큼 된다? 일본 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일본 한참 알아야 분위기 돼요. 좋지 않았어요? 주가만 줘 주가만. 주가만 좋았나? 예. 아,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왜 정확히 이렇게 일어났는지 네네네. 어떠한 그렇죠. 그 뭐 대책을 갖다가 모든 면에서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근데 강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 일본 엔화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아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물론 해결은 되겠지만 지금 세대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지금 세대에서는 고통을 더 받고 나중에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다음 세대? 예. 그래요?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경제나 금융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을 대면 될수록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고 더 오래 걸려요. 예. 일단 고통을 견뎌야 돼요. 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루트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우리가 좀 못 심하게 견디잖아요. 했지.
막 중앙은행이 막 ETF 사고 막 그랬잖아.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나라만 이걸 살겠다고 그걸 갖다가 달러를 찍어대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이 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고요. 이런 것도 또 오래 걸릴 거예요. 네네. 예. 그 엔화가 이렇게 약해지면 달러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달러가 강해서 엔화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겠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그래요. 아, 달러 강해서 일본이 약해지는. 예, 지금 이번에는 특히나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뭐 달러 강세 이유, 엔화 약세 이유 뭐 이런 게 따로 자기네들끼리 다 있겠지만 이번 엔화 약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달러의 고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금리가 높아지니까요. 왜냐하면은 통화를 갖다가 투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왜냐하면 모든 것도 자산이잖아요. 네. 통화도 자산입니다. 달러 자산과 엔화 자산에 투자할 때 뭐 자산에 그 부동산이 이런 데만 다 투자할 수도 없고요. 돈이 남으면 뭐 예금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조달도 해야 되고 금리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통화가 매력적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매력적인 통화는 금리가 높은 통화예요. 어떠한 투자자도 이자가 없는 통화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엔화의 지금 뭐 그 기준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폐지를 했지만 아직도 미미한 정도입니다. 상한으로 했을 때 0에서 0.1%예요. 없는 0% 거는 잡고 그냥 0% 잡으면 되는 네. 거죠. 근데 미국은 5%가 넘잖아요. 5.5.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 벌어져. 근데 기준금리 차가 아니라 시장금리 차로 볼 때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 엔화는 파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높은 금리가 기축통화 금리라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파키스탄 금리가 뭐 20% 줘도 아무 관계 없거든. 네? 네. 앙골라 금리 30% 줘도 가나. 터키 예전에 좀 그랬어요. 터키 안 같은데. 간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기축통화. 맞아요. 회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확하게 네. 달러와 지금 그 엔화는요 서로 대체 자산이에요. 안전통화에서. 네. 예. 왜냐하면은 대체할 수 있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대체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 대체가 잘 되는 통화. 그리고 안전한 통화, 더 안전한 통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네. 60% 약해졌어요. 한번 보시죠. 예. 아, 그래프 엔 달러가 예, 달러엔이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한 4년 조금 넘게요. 예, 달러당 103엔에서 지금 161. 며칠 전엔 162 턱밑까지 저거 갔어요. 슬슬 가다가 프라자 합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 또 트럼프가 프라자 호텔이랑 여러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예, 뒤에서 보시면 트럼프가 그거 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샀습니다 실제로. 샀어요? 예, 그다음 오. 미리 가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여기 트럼프 나옵니다 사진. 예, 트럼프가 샀었어요 이것을. 저 프라자 호텔이라는 게 그 미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센트럴 파크 사우스에 가장 고색창연한 상징적인 호텔이죠. 예, 도어에 맞습니다. 보면 피자 두 개가 딱 겹쳐 있는. 맞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잡았습니다.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호텔이죠. 서울시청 앞에도 프라자 호텔 있잖아요. 아, 그건 이제 한화 거. 아, 그래요? 그거 하나 그거는 관련이 없죠 두 개. 관련 없는데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련이 이름만 없죠. 프라자구나. 프라자 호텔도 좋죠. 네. 서울도 좋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 뉴욕의 프라자 호텔은 뭐 어떻게 보면 책으로도 여러 개 나왔을 정도로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아, 호텔. 그렇습니까? 예. 1900년 초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호텔을 사고 싶어 했다네요. 예. 심지어 결혼도 했습니다. 여기서 예. 93년도에. 호텔이면 그 비쌀 텐데. 뭐 뷔페 같은 거. 금액적으로 보면 좋게 제가 써놨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돈은 한 5,500억에 산 것 같아요. 네. 88년도에. 이게 얼마나 당시에 비싼 거냐 하면 네. 91년도에 네. 일본계 부동산 회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게 얼마에 샀냐 하면 저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샀어요. 예. 5,100만 달러. 미국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예, 당시에 가장 비싼 빌딩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5,100만 달러에 샀었거든요. 근데 저기 5천만 달러예요? 저기 지금 4천만 달러 쪽, 상징. 예, 4억 달러 조금 진짜 넘게, 비싸네. 예, 4억 달러 조금 넘게 했으니까 한 10% 차이밖에 안 났네요. 네. 예, 땅은 그만큼. 꽤 커요, 근데 땅은 저게. 네. 호텔 부지가 예, 이게 뭐 고층이 아니라서 그렇지 땅은 꽤 큰 땅. 예, 아주 좋은 땅이죠. 결국은 뭐 마이너스 내고 팔았어요. 팔았어요? 예, 지금 저
93년도에 결혼까지 했었는데 2년 후에 부도가 났어요. 네, 부도가 나서 뭐 저거 들고 있다 이제 차주가 네네. 가장 큰 차주가 이제 시티은행이었는데 시티은행이랑 또 많이 싸웠죠 저때. 예, 그래가지고 저걸 이제 결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한테 팔고 나왔죠. 그래서 네. 역사상 자기의 가장 최악의 투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예, 돌아가 볼게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N1 환율도 지금 보시면 원화하고 상관해서 보시면은 원화도 한 25% 정도 동기간 한 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 25% 정도 하락했어요. 예, 물론 이제 달러엔만큼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원화에 비해서도 가치가 엔화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경제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제 뭐 세계 여러 가지 뭐 인접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접국 없는 나라는 없지만 인접국 그다음에 경쟁 상대국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같이 이렇게 유사한 어떻게 보면 경제나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중국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 내수 규모도 좀 다르고 한데 이렇게 비슷한데 4분의 1 정도의 그 통화 가치가 더 강해졌다는 거는 원화가 우리 기업들한테 주는 이런 시사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써놨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디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디플레이션은 왜 위험하냐면 좀 달라요. 근데 정확히 알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 그 실무 금융으로 볼 때는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네.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서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줄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성장 전망이 뭐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이 나라는 좀 거의 다 됐어. 네. 아니면 더 이상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해결이 조금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이거와 그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블랙 화이트로 흑백 논리로 나눠서 물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본다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유동성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은 저금리 상태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모멘텀에서 유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그 시발점이 다른 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대처하는 정책적인 방법도 달라야 되죠.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갖다 유발한 것도 빨랐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것도 빠르잖아요. 예. 네. 반면에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 한번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들이 뭐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다 핀셋으로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봤듯이 이렇게 4분의 1 정도 우리 통화 환율이 통화 가치가 엔화에 비해서 좀 오른 경향이 있는데 엔화 대비해서는 예, 엔화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수출 경쟁력 두 번째 그 약화되지 않느냐, 약화된 상태가 실제로 아니에요. 어때요? 외환데스크에서 보실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기계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PM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팔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네. 정확히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들 특히나 그 중국과 그 경쟁이 많았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 제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해외 플랜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기지를 많이 건설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영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공단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네네. 보시면은 마산공단, 뭐 창원공단 이런 거 보면은 그 외국인 그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요.
예, 많이 비었습니다. 가보면 깜짝 놀라요. 20년 전에 그 공단들하고 그 현재 공단들하고 보면 좀 옛날에 세월의 유수함 가시면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요. 네. 예, 편하게 이렇게 산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한참 일본도 뭐 비슷했죠. 공장 많이 있다가 동남아 쪽으로 공장 많이 옮기고 많이 옮겼어요. 공동화 생기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그 경제가 공동화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창원은 요즘 방산 때문에 살짝 다시 좀 회복. 살짝 나아졌죠 이제. 예. 방산 때문에. 나아졌죠.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이제 대표적 경합 산업이잖아요. 우리랑 일본. 네. 예. 엔저 상황에서 근데 저 현대 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도 그렇고. 예,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둘 사이의 경쟁이 조금 그 소원해진 게 약간 있어요. 그러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전략을 짜왔지 않습니까? 네. 예,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이제 짜왔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정통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을 버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EV 쪽으로 예, 특화했고 그다음 뭐 수소도 좀 했지만 EV 쪽으로 이렇게 한 3년 전부터는 이렇게 확 밀어서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원 왜냐하면은 자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왜냐면 특히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이걸 몰아줘야 되는데 네. 그쪽에 몰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내연기관 차에서 아직도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쭉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시장이 약간 분리돼 가고 있다. 약간 분리돼 한국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타겟이 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하기야 일본의 2위, 3위 업체들이 좀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 혼다 닛산 뭐 이런 혼다 데? 닛산. 예. 예전에 사실 우리가 거기랑 경쟁했지 도요타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혼다 닛산이 특히 맞습니다. 닛산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쟁 관계도 조금 이제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가격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마진을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데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좀 올린다고 해서 반도체나 이런 건데 소재나 부품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이 필요한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전문의 보실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 혹은 뭐 가는 지금 경로 같은 게 일본의 이전에 좀 안 좋았던 시절 그때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대비를 해야겠죠. 뭐 비슷한 측면이 반드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화면 띄워 주시면 네. 예,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에 겪었던 문제들이에요. 뭐 더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넣었는데 물가 경제 상승. 발전이 일어났고 왜냐하면 일본은 196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그 경제 발전 개발 계획 같은 걸 했죠. 우리나라도 했지만 전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했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일어났고 이것을 갖다 고도 경제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물가 상승률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물가 상승이 일어났고 뭐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까지도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뭐 우리나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은 그렇죠?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싼 물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더 비싼 분들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일본보다? 일본보다. 아유, 100% 비싸죠. 비싸시 100% 비싸죠. 비싸죠. 예. 식당 이런데 뭐 저는 이걸 갖다 중립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세요. 택시비는 택시는 뭐 일본이 비싸고. 일본이 훨씬 비싸. 예, 교통비만 싼 것 같아요. 교통비. 한국이 예, 왜냐하면 전기나 아니면 여러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후합니다. 한국이 예,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 이런 건 한국이 싸고. 예, 게다가 뭐 세금 높다고 하지만 기름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완화된 입장이거든요. 주거비 월세 같은 건 어때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 비싸다고는 하지만 네. 뭐 일본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호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절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의 그 야증이라고 해서 월세 있잖아요. 네. 월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뉴욕에 비해서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그렇죠. 없을 좀 것 싼 같아요. 편이지. 예. 근데 호텔비는 일본이 좀 비싸요. 훨씬 비싼 거. 호텔이? 워낙 많이 가니까 아, 수요 공급을 못 따라가더라고. 아 그래요. 호텔 비쌉니다. 동경에. 예. 일본에 호텔 하나 지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새. 호텔이 예. 엄청 잘 되죠 지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요 이미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작하고 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호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성장률도 하락하고 주식도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10년 전에 9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니케이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4만까지 이렇게 갔지만 네. 뭐 장기간 주가가 상승이 부진했어요. 예, 부진했는데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성장률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일본의 그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투자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리가 높아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떨치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해외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유입보다는 유출이 조금 많은 상태예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유입이 더 많은 쪽으로 왜냐하면 반면교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유입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밸류 프로그램도 성공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금융 관련해서 인기가 많아져서 해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럼 대책이 뭐냐? 대책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책 없이 문제가 있다만 말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것들이 이제 밑에 해결이 되는데 가장 큰 대책은 금리예요. 금리. 금리예요. 모든 거는 금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환도 금리고요. 네. 그다음 주가도 금리에 좌지우지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못 올려요, 일본은? 일본은 못 올려요. 아, 올리고 싶으나 못 올리는 거야? 아니면 안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전곡을 찌르셨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전무님? 지금 일본 뭐 국내에서. 그 정부 부채가요 네. GDP 대비 200%가 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최대한의 2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를 찍어놨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게다가 신용등급도 이것 때문에 지금 높지 않습니다. 과연 경제 규모나 아니면 그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 대비 예.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많이 낮은 편이죠. 네. 예. 이 신용등급이 한국보다도 보통 한 2단계가 낮아요. 예, 미국 그 뭐 무디스나 아니면 S&P 이게 정부 기준. 부채에 대한 정부 채권에 대한 시정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부 일본의 국채는 JGB라고 하죠. 일본 국채. 일본 국채를 워낙 많이 찍어놨고요. 한 55% 이상의 장기 10년 이상물은 전부 다 그 BOJ에서 갖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1%도 안 되는 수익률에.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뭐 일본 중앙은행이 사고 있고. 금리 올려봐야 뭐 거기네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일본 로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해외 투자자들 안 갖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뭐 금리 좀 올리죠 뭐. 그래서 예. 어차피 돈 좀 많이 주고 소비하라 그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나머지 45%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1%만 올린다고 해도 이 그 이자 비용이 막대합니다.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신용 등급 떨어져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이 확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예, 다 안 좋아. 도미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잘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확 올리면 예를 들면 2% 3%까지 올리면 엔화 문제 해결되고요. 투자자 유치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못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용등급 떨어져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네. 이런 상황이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 얼마를 올릴 수 있냐? 보통 한 0.25%포인트,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 최대 많이 올린다. 이런 게 사실 컨센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니네 0.25%밖에 못 올려 올해? 그러면 뭐 미미하네. 미국은 지금 내릴 수 있는 게 5%를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엔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가 아니라 연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인가 왜? 예? 한국은행 우리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있으나 연준으로부터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네,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준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세계에는. 네. 다 달러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 무서운 나라야. 그리고 보면 예. 꼼짝 못하게 해버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못 조금만 삐끗하면은요 지금 환율 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환율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 저번 주 시작해서 미국의 고용이 좀 안정세로 불타오르던 고용이 안정세라는 게 실업률 조금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갔죠. 고위구직자 이거 좀 구직자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올라갔고요. 그 전에 또 PMI도 좀 내려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물리니까 지난주 그 포르투갈에서 연준 의장도 파월 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 5월 달부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연준 의장이 확인을 해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는 건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고려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 올려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만 없으면 거의 100%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칼라일의 파운더인 창업자인 데이빗 루비스타인 회장이 11월 이전에는 파월 금리 인하 의장은 못한다. 못할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월이 트럼프 안 좋은 뭔가를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이제 눈치 엄청 빠른 정치적으로 사람인데. 중립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여튼 하여튼 금리를 이제 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 일본은 놓여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방향 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뭐래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엔원 환율 얼마까지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제일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제 BOJ의 금리 인상이요. 네. 원래는 이제 10월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제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엔화가 달러 엔 환율이 150 넘어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네. 저희가. 네. 근데 지금 160엔을 돌파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도 조금 그렇잖아요. 조금밖에 못 하고. 게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고요. 네. 또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일본의 시중 금리 있잖아요. 시장 금리를 올리면 엔화 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겠죠. 엔화가 강해집니다. 예. 환율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올리려면요.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본 BOJ가 55%까지 지금 그 국채를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국채를 들고 있는 물량을 갖다가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6월 회의에서 BOJ 회의에서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하기로는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숫자 감액의 그 금액은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망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엔화를 갖다가 파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추가로 일어났는데 네. 이것을 갖다가 아마 7월 달에는 구체적인 감액분을 갖다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 시간이 갖지 않을까. 왜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도 자칫 그 경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네. 엇박자를 몇 번 내면 일본 대표적으로 80년대 90년대 엇박자를 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30년 그냥 네.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도 예. 지금 저 오프닝 벨 타이밍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를 또 놓치죠. 네, 장 시작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우리 변정기 전무님 모시고요. 조만간 다시 또 모시고 이거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월요일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예전의 추억 한번 떠올리면서 워낙 또 하반기 시작이니까요. 내일은 특집 방송 이틀째인데 네. 요즘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이 전고점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간 데 많고요. 마용성 포함해서 네네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면서 뭐 약세 강세에 자유로운 네. 분전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분전 김건우님하고 네. 부동산 문제 양쪽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딱 균형 잡힌 시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눈 아픈 분들, 눈 피곤한 분들 오에핏, 루테인 구미와 함께 냠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미 먹어야지.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